자, 계속해서 입문서 237페이지 자, 파트 3 계약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험에선 10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전체적인 그 세부적인 내용은 1월달 강의부터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고 1시간에 걸쳐서 전체 계약법의 틀만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법. 자, 먼저 계약법을 하기 전에 자, 계약이 뭔지를 먼저 살펴볼까요? 계약이란 채권 채무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면 종류 내용 불문하고 전부 다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윤리적이다 비윤리적이다 뭐 이렇게 따지지 않고요. 좋다 나쁘다를 따지지 아니하고 두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어떤 계약이라는 걸 했는데 어떤 행위를 했는데 채권 채무 발생을 목적으로 하고 있더라. 그러면 전부 다 계약이라고 불러주시면 돼요. 채권 채무 발생 목적으로 하는 것들. 자, 이제 계약의 종류가 있는데요. 종류. 자, 전형 계약이라는 게 있고 비전형 계약이 있습니다. 여기서 전형이라는 게 이게 민법전의 형태가 있다 이 뜻이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한자로 있을 유 이름명 그래서 이걸 유명 계약이라고 하고요. 비전형 계약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무명. 민법전의 형태가 없다. 그래서 이거 자체로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형이라는 말만 이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비전형. 민법전의 형태가 없다. 이 말 한 단어만. 자, 이렇게요. 자, 그리고 또 계약을 보면 이게 쌍무계약이 있고 편무계약이 있거든요. 계약이라고 하는 게 채권 채무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놓고 보면 자, 쌍방이 다 채무를 부담한다 그러면 쌍무계약이 되는 거고 일방만 채무를 부담한다 그러면 편무계약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는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의 이제 구별의 실익이 이제 시험 출제인데 자, 이 말들. 자, 동시이행 항변권이라는 말이 있어요. 물론 이게 동시이행 항변권 자체를 나중에 정규 강좌에서 강의를 할 텐데 개념만 잡아보면 둘이 동시에 주고 받으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동시에 주고 받아야 한다면 두 사람에게 동시에 다 채무가 있어야 이게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쌍방에게 채무가 있으니 이 말이 성립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편무에서는 이런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원칙적으로. 증여를 생각해 보면 내가 그냥 다음 주에 뭘 와서 줄 거예요 라고 했다면 한쪽에만 채무를 부담하니 동시 이행이란 말 자체를 쓸 수가 없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위험부담도 마찬가지인데 위험부담이라고 하는 게 자, 갑하고라고 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그러면 매매를 했다면 얘한테도 채무가 있는 거죠. 자, 얘한테도 채무가 있을 거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채무가 있고 자, 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다. 이 상태에서 매매계약 체결 후에 자, 이 건물이 멸실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건물이 멸실이 됐다면 자, 갑은 을에게 이행을 할 수가 없겠죠. 이행할 수가 없다. 자, 자기 채무를 이행할 수 없으니 을에게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이거예요. 내가 이행을 못하니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이걸 법률 용어로 위험부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이행을 못하니 달라고 청구를 못해 이 말 자체가 성립이 되려면 양쪽의 채무가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시행 항변권이랄지 위험부담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이 두 가지는 원칙적으로 쌍무계약에서 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시 자, 유상계약과 이제 무상계약이 있는데 얘는 조금 생각을 해볼게. 여기서 유상과 무상의 차이점은 이제 경제적 출현이라고 하는데요. 경제적 출현이 양쪽에서 다 일어나게 되면 유상계약이라고 하고요. 경제적 출현이 한쪽에서만 일어나면 무상계약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 경제적 출현이 직접 이 말 자체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경제적 출현이라고 하는 게 보시는 것처럼 자기 재산은 감소하고 타인의 재산의 증가가 일어난 이익에 동시에 일어났을 때 이걸 경제적 출현이라고 그래요. 출현. 자, 갑이 건물, 토지, 아파트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갑하고라고 자, 매매를 해요. 자, 건물 가지고 매매를 하고 예를 들어서 자, 10억을 받기로 했다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갑은 지금 부동산을 3개를 가지고 있는데 자, 건물을 이렇게 이전을 해주겠죠. 이전. 그러면 갑은 3개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가 줄어들었겠네. 이렇게 감소. 그로 말미암아 을은 받아가니까 증가.
자기 재산의 감소로 말미암아 타인의 재산의 증가가 일어났다. 이걸 출연이라고 그래요. 출연. 그러면 갑에게서는 경제 출연이 일어난 거죠. 다시. 자, 을의 통장에 예를 들어서 30억이 있었습니다. 30억. 자, 근데 지금 을은 갑에게 10억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20억으로 줄어들었다. 얘는 금전재산의 증가. 이걸 출연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경제 출연이 양쪽에서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매 계약을 유상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증여로 바꿔볼 거예요. 매매가 아니라 이걸 이제 증여로 바꿔보면 증여. 그러면 건물을 그냥 준대요. 그러면 얘는 감소, 얘는 증가니까 출연이 있죠. 근데 을은 그냥 단순히 받기만 할 테니 얘한테는 출연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증여계약은 자, 출연이 일방 한쪽에서만 일어나더라. 그래서 이걸 무상이라고 합니다. 무상계약. 그래서 무상계약이 증여인데 말이죠. 증여. 자,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의 차이점인데 계약금이라는 말, 담보책이라는 말은 이건 유상계약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무상계약에서는 계약금이라는 말, 담보책임이라는 말 자체를 쓸 수가 없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일반적인 게 지금 이제 무상계약의 증여인데, 증여? 공짜로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음 주에 앞에 계신 분에게 내 차를 가지고 와서 무상으로 줄 거야. 자, 증여 이랬다고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다음 주에 와서 공짜로 줄 거야. 이렇게 말하면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그냥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 교수님 못 믿겠어요? 계약금 거세요.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이게 빈정 상할 텐데. 그러니까 무상계약에서는 계약금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다. 첫 번째. 그리고 이 담보책임이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어디에서만 쓸 수 있는 단어이냐면 자, 유상에서만 쓰는 말입니다. 유상에서만. 그럼 무상에서는 이 말을 쓸 수가 없다. 지금 이런 소리인데 다음 주에 와가지고 무상으로 차를 줄게요 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계약금 걸라고 하면 빈정상에서 안 줄 것 같으니까 땡큐고 받아갔어요. 근데 1시간 후에 전화를 걸어서 교수님 공짜로 준 건 고마운데요. 차 뒤에 타이어가 너무 낡았더라고요. 그거 타이어 교체해서 다시 주세요 라고 담보 책임지세요. 이러면 주고 싶은 마음이 싹 없어지겠지. 그러니까 계약금이라는 말, 담보책임이라는 말은 무상계약에서는 아예 쓸 수가 없고 유상계약에서만 쓸 수 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유상계약이 세 가지인데 매매, 교환, 임대차거든요. 그래서 자, 임대차에서는 자, 담보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식의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유상계약에서는 계약금, 담보책임, 무상계약에서는 계약금, 담보책임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낙성계약이 있고 이제 요물계약이 있는데 자, 요물계약. 여기는 이 요물계약 네 가지를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여기.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랬더니 낙성계약은요. 지금 당장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뻐꾸기만 알리면 된다. 그러니까 당장 뭘 해줄 필요는 없고 앞으로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약속만 하시면 된다고요. 약속만 하면 성립하는 계약을 낙성계약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매할 때는 어떡합니까? 계약금을 준 다음에 어떡하죠? 중도금은 한 달 후에 줄게 약속합니다. 잔금은 2달 후에 줄게 약속합니다. 약속만 하면 성립하는 계약을 낙성계약이라 하고 거기에 반해서 요물계약은 그게 아니라 당사자 간의 합의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거기에 실질적으로 뭔가 인도가 있어야만 성립되는 계약이에요. 약속만 가지고 되지 아니하고 실제로 뭐가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걸 요물계약 그렇습니다. 요물. 여기서 이 요물을 이런 요물스러운 이런 뜻이 아니라 있을 요 물건 물자잖아. 그러니까 뭔가 이게 넘어가야 되는 계약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씩 해보면 계약금 계약. 갑하고 말이죠. 을하고 둘이 이렇게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 매매 계약은 낙성 계약이래요. 그럼 낙성 계약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해줄게라고 약속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모습을 보면 계약금이죠. 우리가 매매할 때 계약금을 주고받잖아요. 그래서 계약금을 주고받으면 계약금 계약이 성립이 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매매할 때 계약금을 왜 받나요? 이걸 받는 이유가 계약금을 받는 이유가 사람을 믿지 못하니까 계약금을 받는 거예요. 나랑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다는 증거를 남겨놓자 이런 소리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지금 이 아파트를 매도하겠다 내놨는데 얘가 뭐 보러 온 거예요. 근데 아파트가 마음에 들어? 매도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아, 마음에는 드는데요. 내가 한 군데만 더 보고 올 테니까, 자, 늦어도 내가 내일까지 다시 올게요. 그러니까 팔지 말고 킵하세요. 라고 했어. 그래서 이 착한 매도인이 기다리고 있는데 말이죠. 내일까지 온다고 했던 매수인이 10년째 안 오고 있다니까요. 그럼 어쩌란 말인 건데, 이게. 그러니까 얘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요? 내일 오신다고요? 그러면, 자, 계약금 걸고 가세요. 이 말이지. 이렇게? 그러면 매수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계약금도 내일 와서 걸게요.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실질적으로 계약금이 넘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계약금이 넘어가면 우리는 그때 계약금 계약이 성립이 됐다라고 부른 겁니다. 계약금이 넘어가야 성립되는 계약. 그러면 보증금 계약은 어때요? 자, 가박을 하고 임대차를 했어요. 임대차 계약. 그리고 임대차는 이거 낙선 계약 맞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낙선 계약이야. 이렇게. 임대차니까 매달 월세를 낸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매달 월세 낸다. 그러면 자, 약속합니다. 제가 매달 일날 월세 50만 원씩 낼게요. 약속합니다. 한꺼번에 다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약속만 하시면 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낙선 계약이 맞아. 그런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매달 일일날 월세를 꼬박꼬박 줄지 안 줄지 모르잖아요.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자, 보증금을 걸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 보증금을 지급하면 우리는 보증금 계약이 성립이 됐다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왜 이걸 별도 계약이라고 부르냐면 임차인이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거? 임대인이 불안해서 보증금을 걸려고 그러는데 보증금도 2달 후에 줄게요. 이거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증금이 넘어가야만 된다. 그러니까 보증금이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그때 보증금 계약이 체결됐어요라고 부를 거라고요. 다시. 자, 대물 변제가 있는데 대물 변제 무슨 말일까요? 대물 물건으로 대신 돈 갚아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앞에 계신 분에게 100만 원의 빚이 있는데 오늘 갚기로 한 날짜에 근데 현금 내가 100만 원이 없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말할 때 현금 100만 원 대신에 대물 자,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있는데 이거 대신 받을래? 오케이. 그래서 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넘겨줬다니까요. 그러면 현금 대신에 돈을 받은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물건으로 대신 갚았어요. 그러면 물건으로 대신 갚았다라는 말을 사용하려면 물건이 넘어가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물건이 넘어가야 된다. 그러면 성립되는 계약인 거거든요. 이걸 요물 계약이라고 그래요. 자, 현상 광고는 좀 독특한데 이거 여러분들 오다 가다 보셨을 거예요. 횡단보도에 보면 뭐 목격자를 찾습니다. 뭐 뽀삐를 찾습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좀 독특해요, 계약이. 뭐 사람을 찾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찾습니다. 민법 강의하는 이승현이 뭐 한 달째 집에 오지 않습니다. 라고. 그래서 보신 분은 연락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뭐 전화번호 적혀 있고. 자, 그리고 항상 보면 사례금이 붙어 있다래. 사례금. 그러면 자, 이승현을 찾습니다. 뭐 사람을 찾습니다. 이런 소리거든요, 지금. 그러면 저를 보신 분이 계신다면 자, 집에다 전화를 하겠지. 그러면 전화를 걸면 성립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계신 분이 사례금을 주면 성립되는 계약이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례금이 넘어가야 한다. 사례금이 넘어가야 한다. 물건이 넘어가야 한다. 계약금이 넘어가야 한다. 보증금이 넘어가야만 성립되는 계약이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계약이 있는데 그 무수히 많은 계약 중에서 딱 네 가지야. 이 네 가지. 뭐예요? 이 네 가지 계약만 암기 코드가 현대계보라고 직접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다음 중 요물 계약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낼 수도 있고요. 계약의 종류에 넣어가지고 이거 파트 찾기, 매매계약은 낙선계약, 임대차 뭐 요물 계약 이렇게 바꿔서 출제하니까 자, 요물 계약은 딱 네 가지밖에 없다. 뭐가 밖에 없다고 시작. 현대계보 네 가지밖에 없어요. 자, 암기를 해주시면 된다. 자, 그리고 일시적 계약이라는 게 있고 계속적 계약이 있고 이렇습니다. 일시적 계약과 계속적 계약. 계약이라고 하는 게 채권 채무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걸 우리가 계약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 일시적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인 게 매매 계약일 거고요. 둘이 매매를 했다면 한 사람 뭐 등기, 한 사람 대금이라고 하는 자, 채권 채무, 즉 채무를 한번 해볼까요? 채무 부담이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소유권 이전 연결을 해줬다. 그럼 끝인 거지. 그러니까 그 채무가 일회성이면 일시적 계약이 되는 거고
내가 채무를 계속해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채무를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그걸 계속적 계약 그렇고 이게 대표적인 게 임대차가 그렇습니다. 매달 1일 날 월세를 주기로 했어요. 라고 해봐요. 매달 1일 날 월세를 주기로 했다. 그러면 이번 달에 월세를 줬다면 다음 달에 월세를 안 주는 게 아니라 또 줘야 되잖아. 그 다음 달에 또 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채무를 부담한다. 이걸 계속적 계약 임대차가 이렇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이건데, 자, 일시적 계약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 매매 계약을 깨려고 그래요. 그걸 해제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시적 계약을 깨려고 그래. 해제한다고 그래. 그러면 처음부터 없던 일로 만드는 거야 이거예요. 그래서 소급여가 되고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되는 거니까 상환관에 받은 것들이 있다면 다 되돌려 주시면 됩니다. 원상회복 이렇게. 그런데 계속적 계약은 그게 아니라 자, 해지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읽을 때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해제는 짧게 해제 이렇게 해제 해가지고 처음부터 없던 일 되는 거야 이렇게 하시면 되고, 해지를 읽을 때는 해지 이렇게 해요. 해지 이렇게 장내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말이죠. 가바울하고 둘이 이렇게 임대차를 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자, 1년짜리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자, 1, 2, 3, 4.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월세 좋습니다. 월세 좋습니다. 이렇게 안 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 임대차 계약을 해제를 할 거냐, 해지를 할 거냐 지금 이 문제거든요. 해제를 한다는 말은 처음부터 없던 일로 만든 거니까 둘이 임대차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임차인은 만난 적이 없는데 월세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둘 다를 바꾸고 나야 되겠네. 근데 해지는 이렇게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해지한 시점 잡아서 여기까지는 유효로 하고 해지한 시점부터 없던 일로 할 거예요. 무효로 할 거예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유효가 되니까 밀리는 월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달치 밀리는 월세를 주고 나가세요. 청산. 그러면 시험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그랬더니 계약이 해지가 되면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면 틀린 거지. 계약을 해제를 하면 짧게 읽게요. 해제 짧게. 그래서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되는 거예요. 상호간에 받은 거 다 되돌려 주시면 됩니다. 원상회복 소급요. 해지가 되면요. 해지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시작. 해지 이렇게. 해지 앞으로. 자, 그래서 장래효가 되는 거고 밀리는 월세 주고 나가세요. 청산 의무 이렇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요식 계약이 있고 불요식 계약이 있는데 원칙이 불요식이라는 거 마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한자 그대로 불요식이니까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는 거고 요식은 방식을 요한다 이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매매할 때 방식이라는 말을 썼는데 매매할 때 구두로 합니까? 서면으로 합니까? 잠깐만 생각 한번 해보세요. 구두로 하는 거예요? 서면으로 하는 거예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본 보면 매매 계약서를 쓰기는 하죠. 근데 매매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사고 파는 거니까 봐보세요. 편의점 가서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그것도 매매예요. 그때 예를 들어서 나 편의점 음료수 하나 사러 갔다. 근데 알바생이 있는 거예요. 자, 콜라 한 병 주세요. 콜라를 가지고 왔어. 딱 하기 전에 자, 계약서 씁시다. 이거 않잖아요. 그냥. 그래서 대부분의 계약은 구두로 하는 거예요. 구술로 그냥. 그래서 불요식이라는 말은 구두로 해도 되고 서면으로 해도 되고 내 마음이라고 내 마음. 자유. 이건 불요식. 그래서 원칙은 아니 선생님 부동산은요. 부동산도 말이죠. 내가 저 사람을 믿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구술로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방식의 제한을 받지 않냐고 자유롭게 할 수 있다가 불요식이야. 불요식. 그런데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구술로 일정한 방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지네들 마음대로 하게 되면 분쟁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철저하게 방식을 요합니다. 요식. 그러니까 계약은 요식과 불요식으로 나눠지는데 계약 자유 원칙에 따라서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 소리예요. 그래서 불요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계약의 의도 정리했고요. 계약의 종류까지 했습니다. 자, 문제는 나중에 풀어드리도록 하고, 자, 총론 이렇게 됐는데, 자, 볼까요? 자, 지금 구조가 어떤 구조이냐면, 지금 방금 공부한 게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계약.
그래서 계약의 의의라는 거 했고요. 자, 두 번째가 계약의 종류를 했습니다. 나눠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 계약법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법은 틀을 한번 봐보시죠. 모든 법은 자, 전체를 설명하는 총론이 있고 그리고 강론이 있고 이래요. 이렇게 강론. 근데 총론은 또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강론인데 자, 여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전체를. 우리 시험은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출제를 한다고 그랬으므로 이 계약이 뭐 15가지 민법전 형태에 있는 전형계약이 있거든요. 15가지 계약이. 그 15가지 계약이 다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 업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공인중개사 업무. 그러면 공인중개사 주로 하는 일이 뭐겠어요? 주로 하는 게 매매지 매매. 혹은 세 얻어주는 거 임대차. 이거예요. 그래서 자, 강론에서 우리가 배울 계약은 세 가지라니까. 매매, 교환, 임대차. 그러면 계약법에서 총 1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강론에서 일반적으로 4문제가 출제가 돼요. 4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그랬더니 매매에서 2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자, 임대차에서 2문제가 출제가 되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강론을 제가 먼저 적어놓은 이유가 있는데 앞으로 모든 설명하고 예를 들 때도 전부 다 이것만 가지고 하겠다는 거지. 매매하고 임대차. 그러면 총론에서 6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10문제 중에서 만약에 종류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면 이게 5개로 줄 거예요. 이런 형태로. 그러면 총론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계약이 성립이 됩니까? 이 소리. 그리고 성립이 되면 자, 효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효력이라는 말이 보이면 제가 권리로 바꾸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권리?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건데요. 무슨 계약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 계약이란 말이에요. 매매 계약. 그럼 여기서 방금 종류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종류를 잡아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인가요? 편무 계약인가요? 매매 계약은 쌍무지 쌍무. 그러니까 쌍무 계약이 성립이 됐어요. 매매 계약이 성립이 됐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매매는 쌍무 계약이니까 자, 쌍무 계약, 매매 계약이 됐어요. 그러면 나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이 틀인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성립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하면 계약이 성립이 되는데요. 성립이 나오겠죠. 성립. 그래서 성립에서는 말이죠. 다른 게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계약이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만 나와요. 어떻게 해야 계약이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나오는 거고. 자, 두 번째가 자, 성립이 됐다면 성립 시기는 언제인가요? 요게 포인트가. 계약이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따져봐야 하고 성립이 됐다면 언제 되는 건데요? 시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먼저 성립이 되냐 안 되냐를 따져보라고 그랬으니 자, 어떻게 해야 계약은 성립이 되는 거냐면 두 가지입니다. 주관자 가치하고 객관자 가치 이 두 가지가 플러스가 되어야 계약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암기를 시킬 수도 있는데 일단 조금만 이해를 해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계약이 성립이 돼요? 그러면 자, 주관자 가치 사람이 일치가 돼야 되고 자, 두 번째가 자, 객관자 가치 내용이 합치가 되어야 계약은 성립한다고 하더라. 사람과 내용 두 가지가 합치가 되어야 해요. 합치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두 가지가 합치가 되는 모습을 봤더니 자, 한 사람이 청약하고 청약한 자에게 승낙을 한다. 사람 일치. 이래야 계약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바로 나올 텐데 자, 청약. 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청약이라고 하는 것 개념 자체가요. 청약은 메이도인이 하면 청약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입문 단계이니까 그 우리 학생들이 이 청약 이쪽 앞부분 성립을 잘 못하는 이유가 청약 그러면 아파트 청약만 생각하신다니까요. 아파트 청약만 거기다 한정시켜서 생각하니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지 이게. 자, 그러니까 청약이란 아파트 청약도 청약은 맞는데 청약의 정확한 뜻은 상대방에게 제의하는 걸 청약이라고 해요. 상대방에게 제의하는 걸 청약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제의를 하는 거예요. 자, 너 내 아파트 10억에 살래라고 제의를 했어. 이렇게. 청약 제의를 했다고요? 그러면 매매가 이루어지려면 이 청약에 대해서 을이 승낙을 해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승낙을 누구에게 해야 되는 겁니까?
청약한 사람에게 승낙을 해야 이 매가 되겠지. 그러면 자, 갑이 을에게 청약했고 을이 갑에게 승낙을 한 거예요. 사람의 합치만 가지고는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고 자, 똑같이 내용의 합치 10억에 살게요. 이렇게 해야 계약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8억에 살게요. 이렇게 그러면 사람은 합치가 됐다 하더라도 8억에 살게요. 그러면 내용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계약은 성립이 안 된다. 다시 10억에 살게요 라고 승낙을 했는데 자, 이 승낙을 병에게 한 거예요. 청약자가 한 게 아니라 이러면 마찬가지 계약은 성립한다 한다 안 한다야. 그러니까 결국은 계약이 성립이 되려면 사람도 일치가 되어야 하고 내용도 일치가 돼야 된다. 주관적 합치, 객관적 합치 이 소리입니다. 이 두 가지 주관적 합치와 객관적 합치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세 가지 형태가 있으니 첫 번째가 청승에 청약에 대해서 승낙하면 계약은 성립한다. 두 번째 청이 되는 겁니다. 청 이걸 교차 청약이라고 하는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계약이 성립이 되는 모습은 주관적 합치와 객관적 합치 사람이 합치가 되고 자 내용이 합치가 되면 계약은 성립하는 거예요. 자,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또 우리 학생들이 알아야 될 게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요. 구두로 해도 되고 서면으로 해도 되고 제한이 없다. 제한이 없다. 근데 여기서는 말이죠. 여기서는 자 청약을 할 때 전화를 거는 게 아니라 항상 뒤에다가 이렇게 서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다시요. 문제가 안 풀리면 그냥 청약을 막연하게 잡지 말고 자 청약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뒤에다가 서를 붙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청약서를 보냈다. 청약서를 우편물로 청약서를 보냈다. 너 내 아파트 10억에 살래라고 청약서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게 좀 전화를 거는 게 아니라 우편물이라고 했으니까 이 청약서를 받기 전에 을도 갑에게 제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약이란 상대방에게 제의만 하면 청약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을도 갑에게 제의를 해요. 너 있잖아. 네 아파트 10억에 팔래? 이렇게 제의. 이거예요. 그럼 뒤에다가 서만 붙여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갑도 을에게 청약서를 보냈고 을도 갑에게 청약서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 상호간에 지금 청약서만 주고받은 거 아닙니까? 승낙은 없잖아요. 그래도 주관적 합치하고 객관적 합치가 이루어지면 계약은 성립한다고 그랬으니까 이런 형태도 계약은 성립한다는 거예요. 다시요. 자, 계약이 성립이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성립 시기를 잡으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계약은 언제 성립? 자, 청약 플러스 청약 형태로 계약은 성립이 된다. 한과 동시에 뭐가 들어야 돼? 시기. 언제요? 이렇게. 그러면 합치라는 거 주관적 합치와 객관적 합치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려면 이게 맞아 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받아봐야 아는 거지. 그러니까 양청약서를 상대방이 양청약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은 성립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청사. 청약에 대해서 사실의 형태로 계약이 성립이 된다 이랬는데 이게 독일 주차장 판례 이론이거든요. 예전에는 계약이 성립되는 모습은 청청밖에 없었어요. 근데 독일의 주차장 판례 이론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세 가지 형태가 늘어난 건데 주관적 합치와 객관적 합치라고 그랬으니까 청약에 대해서 사실인데 승낙으로 볼 수 있는 사실 행위를 했다면 계약은 성립한다 이 소리인 거예요. 옛날에요. 독일에서 이제 어떤 분이 주차장을 하시는데 청약이라고 하는 게 상대방에게 제의만 하면 청약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오다 가다 보면 그 주유소에 그 입간판에 휘발유 얼마, 경유 얼마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게 청약인 거예요. 그게 제의하는 거. 다시요. 독일에서 어떤 분이 주차장을 하시는데 간판에다가 1시간에 얼마, 뭐 10분당 얼마, 하루 종일 얼마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 청약을 하신 거지 지금. 단계가. 이렇게요. 근데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이분이 잠깐 자리를 비웠다. 자리를.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사람이 차를 주차를 했다니까요. 그러면 청약을 했고 근데 그 주인이 없으니까 주차하고 나가버린 거야. 2시간 후에 이분이 오셔가지고 자 그럼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우리가 나가려면. 주차비를 계산하고 나가셔야 되잖아. 그런데 그냥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주차장 주인은 잡겠지. 주차비 줘!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그 운전자가 주차하신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땡. 네가 나한테 주차비를 받으려면 보관이잖아 이게. 그 임치계약일 텐데 너랑 나랑 계약을 했어야 된다. 계약이 성립이 됐어야 내가 너한테 어떤 채무를 부담할 거 아니야. 근데 계약이 성립이 되려면 너 청약한 건 맞아. 근데 그러면 내가 승낙을 해야 되거든. 근데 네가 없어 나 승낙 안 했잖아. 그리고 네가 없으니까 너 청약도 안 했잖아. 그냥 계약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주차비를 못 줘. 이것 때문에 소송 붙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청약을 했고 승낙이 없고 청약은 없지만 어떤 사실행위를 했는데 이 사실행위가 승낙으로 볼 만한 사실행위를 했다면 그때는 계약은 성립이 된 걸로 할게요. 이거예요. 응? 그럼 이게 계약이 성립이 됐습니다. 계약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뭐가 붙어와야 됩니까? 시기. 그러면 주차비를 계산할 때 언제부터 주차비를 계산하는 게 맞아요? 주차비 계산할 때? 처음에 그 사람이 주차한 때부터 주차비를 계산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시간 지나가지고 나중에 사장이 와가지고 어머나 주차가 돼 있네? 그때부터 주차비 계산하는 게 맞아요? 사실이 있는 때 하는 게 맞지. 이게요. 다시 답이 나왔네요. 자, 어떻게 해야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성립하고 있습니다. 성립. 주관적 합치와 객관적 합치가 이루어지면 계약은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내용이 합치가 되면 계약은 성립이 됩니다. 이거예요. 그 모습이 세 가지라니까요. 어떻게 시작? 청승 떨면 되고요. 청청의 형태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청사 세 가지 형태로 계약은 성립이 된다. 엔드 언제요? 이렇게 두시면 돼. 이 세 가지 성립. 그리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있는데 뭐 자세하게 하지는 않고 자세한 강의는 이제 1월 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일방이 잘못했다고요. 처음부터 물건을 줄 수가 없는 상태야. 그걸 원시적 불능이라고 배웠잖아요. 원시적 불능이야. 처음부터 이행할 수 없는데 이행한다라고 계약을 했다 이거예요. 지금 너 책임져 이 말이지. 이걸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합니다. 다시 이건 어떻습니까? 계약 교섭 단계. 계약 교섭 단계에서 어감 자체가 다르잖아요. 일방이 부당 파기를 해버린 거예요. 일방 자체가 없던 일로 깨버린 거예요. 완전 멘붕이겠지. 자, 그래서 너 책임지세요. 불법 행위가 돼서 책임진다는 소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계약을 하게 되면 거기에 약관이 붙은 경우가 있어요. 약관. 그러니까 보험 계약을 들었습니다. 그 주계약에 항상 특약이 붙어오잖아요. 그 약관상, 그 약관. 그래서 그 약관이 나중에 봤더니 우리한테만 너무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인 거지 이게. 그래도 우리가 사인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그 불편함이 있었다. 그래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약관 규정하는 법입니다. 그걸 일명 약관법이라고 그래요. 자, 이걸 배우실 거예요. 그러면 성립은 몇 개 안 되는 거죠. 뭐만 하시면 돼? 청승, 청청, 청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일방이 잘못을 저질렀대. 너 책임져. 계약 교섭 단계에서 일방이 부당하게 깨버렸대. 너 책임져. 이거고요. 그리고 계약을 할 때, 성립할 때 약관이 있는데 그 약관이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불리하더라, 불공정하더라. 그 약관 어떻게 처리할까? 이거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성립. 자, 이렇게 해서 성립이 되면 이거죠. 성립이 되면 자, 매매계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립이 됐다면 자, 나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이제 이걸 효력이라고 합니다. 효력. 쌍무계약 효력. 자, 매매계약을 했어요. 다 끝났습니다. 자, 매매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쌍무계약에서만 쓰는 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동시에 항변권. 이거 배울 거예요. 동시에 주고받아야 하는데 주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달라고 요구하면 거절할 수 있는 권리 항변권 이렇습니다. 항변권. 그러니까 매매계약을 했다면 매도인은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매도인은 등기를 해줘야 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매수인이 대금을 동시에 관계 아니에요? 근데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해달라고 하면 매도인은 싫어요 라고 거절할 수 있는 권리, 거절권, 그걸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해자 위험부담. 쌍무계약 매매에서 둘이 동시에 주고받아야 돼요. 근데 일방이 자기 채무를 이행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행을 못하니 상대방에 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다. 청구할 수 없다. 그걸 위험부담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은 계약을 하시게 되면 계약의 당사자들에게 직접 효력이 미치는 게 맞아요.
매매를 하게 되면, 그렇죠? 매매 계약을 했다. 그러면 매도인은 돈을 받을 거고 매수인은 등기를 받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계약을 한 당사자에게 직접 효력이 미치는 게 맞는데 하다가 보면 계약을 맺은 자하고 효력 권리를 받는 자가 달라지는 케이스가 있다니까요. 뭐가 있을까요? 보험계약. 실제로 제가 그래요. 제가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저하고 보험회사겠지. 이렇게요. 근데 제가 죽으면 죽은 내가 귀신해가지고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죽으면 자 우리 천사 같은 우리 지훈이가 우리 딸이 그러니까 수익자를 해놨거든요. 이게 그러면 보험계약은 제가 했지만 그거 권리를 받는 사람은 제 딸이잖아요. 제 3자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계약을 한 사람과 당사자와 그 권리를 받는 자가 달라질 수도 있더라를 제 3자를 위한 계약 이거 공부하실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해제지인데 다 이거 앞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매매계약하고 임대차 계약만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러면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매매계약을 깨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읽으라고 그랬어? 매매계약 깰 때는 어떻게 시작? 해제라고 읽으면 되지. 짧게. 해제. 소구표 원상회복. 근데 또 임대차가 시험에 나온다면서요. 그러면 임대차는 어떻게 읽으라고 그랬습니까? 임대차는 해지 이렇게. 그래서 해제는 뭔지, 해지는 뭔지 이런 거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틀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라는 거예요. 전체 틀이. 자, 도대체 계약은 뭡니까? 이거 하나 정리하시면 되고,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채권 채무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거다. 이러면 끝나버리는 거고, 종류가 있었지 않습니까? 전형계약, 비전형계약, 쌍무계약, 편무계약, 유상계약, 무상계약, 낙성계약, 요물계약, 일시적계약, 계속적 계약, 요식계약, 불요식계약. 이거 하나 정리하시고, 그리고 이제 법으로 돌아서 총론. 어떻게 하면 계약이 성립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주관자 갑치와 객관자 갑치. 모습 불러보세요. 뭔성 떨문데, 청성 떨문데, 또 청청 형태로 되는 거야. 청사 형태로 되는 거야. 이 세 가지 형태로 계약은 성립이 돼요 하면 시기가 붙어와야 돼요. 이거 공부하실 거고. 그리고 성립에서 또 배워야 될 게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보이지만 성립이 안 되는 것들. 방금 보셨던 것처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성립.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일반이 잘못했어요. 책임지세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이거예요. 자, 하시면 되고. 계약 교섭 단계에서 일방이 부당 파기를 해버렸대. 너 책임져. 이렇게 되는 거고. 계약을 성립을 했는데 약관이 있어요. 근데 그 약관 자체가 우리한테 불공정하더라. 그러면 이 약관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게 성립에서 배울 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렇게 성립이 됐다면 이제 효력. 자, 매매계약 가지고 한다고 그랬으니까요. 둘이 동시에 주고받으래. 동시행. 근데 주지도 않으면서 달라고 요구하는데 거절할 거야. 동시행, 항변권 이렇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내가 이행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행을 못해요. 그러니까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이걸 법률용어로 위험부담이라고 하고 되겠죠. 자, 그리고 원래 계약을 하시게 되면 계약의 당사자가 효력을 나눠 갖는 게 맞는데 계약을 성립시킨 자와 효력을 한 자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더라. 보험계약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걸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하고 그리고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그 매매계약을 깨려고 그래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해제를 하시면 되고 또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자, 그러면 했는데 그 계약을 깨고 싶더라. 그럼 뭐 하면 될까요? 해지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그래서 해지를 여기서 배운 거예요. 그리고 강론에 가보면 이제 매매, 교환, 임대차인데 매매가 두 문제, 교환은 나올 때도 있고 나오지 않을 때도 있고 합니다. 이거 그리고 임대차 이렇게 해서 총 10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제가 근 1시간 동안에 전체 계약법의 틀을 이렇게 잡아드렸습니다. 전체 틀을. 그래서 여기에 이제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들, 청약이 뭐고 또 뭐 승낙이 뭐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 동시항변권이 뭐냐 또 해제는 어떻게 하는 거야. 구체적인 내용은 1월달 정규 강좌부터 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강의는 이게 지금 입문 과정에서 민법 총칙하고 물권법하고 계약법 중에서 전체적인 틀이 이렇다는 것. 자, 민법의 실제로 좀 쉽게 말하면 맛을 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살을 붙이는 작업이 이제 1월 달부터 강의이니 1월 달 이제 수업을 들으시게 되면 이 기본적인 베이스, 여기다가 이제 좀 살이 붙을 거예요. 그 강의는 이제 입문서가 아니라 기본서 가지고 할 거고요. 그리고 1월 달부터 예, 기본서에 플러스 이제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판서도 하는데
이걸 미리 제가 전부 다 해놨습니다. 작업을. 필기노트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1년 동안 여러분들 이렇게 따라서 적을 필요 없이 이렇게 책만 보시면 보실 수 있도록 자, 필기노트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서하고 필기노트랑 병행해서 수업을 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그런 민사특별법이 지금 빠져 있는데 말 그대로 특별법은 특별법이잖아요. 특별법. 그러니까 특별한 날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스케줄 상으로는 아마 2월 말 정도 그때 되면 아마 그것도 정규 강좌에 포함될 거예요. 인문 강좌에는 특별법을 하지 아니하고요. 그래서 민사특별법이 있는데 뭐 새해부터 제가 제 입으로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런데 민사특별법 6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거 제가 대한민국 제일 잘합니다. 좀 멀쩡하긴 한데 근데 실제로 들어보면 그래요. 다른 데서 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랄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들으면 뭔 소리인지 모르겠대 잘. 근데 저한테 아무튼 그래요. 딱 들으면 이렇게 그래서 그냥 뭐 우리 학생들 그러더라고요. 제일 잘한다고. 그러니까 민사특별법 제일 잘한다. 그거 할 때 한 번만 와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인문 강좌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고 1월 달에 이제 정규 강좌에서는 기본서하고 강의 노트로 해서 살을 붙여가지고 아마 판례도 조금씩 해드릴 것 같고 그리고 정규 강좌에서는 기출문제도 한두 문제씩 풀어볼까 좀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이 인문 강좌를 기초로 해서 1월 달에 기본서 강의 하는 걸로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2023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승승장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민법 입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